이번 강의는 중3 생식과 유전 파트 단원 다루겠습니다. 책망에 보면 이렇게 이제 생식과 유전 첫 번째 파트 내용이 나오고 그림들도 나오게 되고 우리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즉 모든 생물체가 자손을 남기는 것을 이제 생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식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는 정체적인 분류나 아니면 자세한 과정들을 배우게 되는 단원이에요. 지금 보면 뭐 지렁이, 뭐 플라나리아, 뭐 촌충 이런 식으로 여기 대표적인 아이들이 그냥 나와 있고, 암수 한 몸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암수 한 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자웅동체라고 부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위프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보면 챕터 1 우리가 오늘 강의를 다루게 될 텐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일단 자기의 생명체를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종족을 유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종속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자기는 언젠가 이 생물체는 죽게 되니까 자기 자손을 번식시켜서 자신의 종족을 유지하는 거지.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이 모든 생물체의 목적이라고 보면 돼. 목적. 지금 보면 여기 메뉴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과 남은 자손을 번식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한정된 삶을 사니까 종족을 보존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나의 세대 말고 다음 세대의 개체들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나랑 자신과 닮은 자손을 번식시키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한다. 생식. 여기 밑줄 한번 쳐주고, 잠깐 확대 좀 가까이 바꿀게요. 그래서 생식이라는 것은 한정된 생명을 극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한정된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을 극복해서 그 종족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종족의 보존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말. 그래서 일단 생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 일단 우리 모든 생물이 이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생물들이 다 암컷, 수컷, 암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암수의 구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생물들은 다른 생식 방식을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건 암수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익숙하게 와닿을 거야. 암수가 있는 경우를 성이 있기 때문에 유성생식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성생식에는 암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수들이 각각 만든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해서 자손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유성생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유성생식에 대해서는 조금 강의의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성이 있는 경우는 유성생식이다. 그럼 성이 없는 경우는 뭘까? 무성생식이겠지. 자, 그러면 성이 없어. 그럼 생식세포들이 결합을 안 해. 근데 어떻게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자손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적으로 유성생식한다는 것은 암수가 일단 하나의 종이 있는데 암수가 다르다. 그 말은 하나의 종에서 각각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은 개라고 치면은 같은 개지만 암컷, 수컷에 따라서 다른 뭔가 성격을 띄어야 되고 다른 형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전자가 복잡하겠고 좀 더 다양하게 있겠지. 근데 무성생식이다. 그러면은 플라나리아, 달팽이도 그래. 걔네들은 그냥 달팽이 하나, 기본적인 골격이나 아니면은 몸에 있는 신체적인 구조가 다 똑같은 거지. 성이 없으니까. 암수 다르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조금 더 단순하다는 얘기는 조금 하등한 생물에 들어가. 이 고등 하등 생물은 똑똑하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몸 자체,
아니면 생체의 메커니즘 자체가 조금 더 단순한 거를 가지고 하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무성 생식하는 보통 생물들이 보면은 조금 살아남기 힘든 구조, 좀 피라미드 상에서 이렇게 먹이사슬 쪽에서 좀 가장 밑에 있는 생물들이 보통 무성 생식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덩치가 큰 코끼리, 이런 친구들이 무성 생식을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무성 생식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무성 생식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무성 생식하는 생물들은 자, 이게 이 무성 생식하는 생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이 생물이 모체가 돼. 모체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생물체에서 다음 자손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자손의 입장에선 얘가 어머니겠지. 그래서 어머니의 몸 이제 한자로 바꿔서 모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모체로부터 여기서 자, 이 모체는 어쨌든 생물체고 다세포 생물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들 여러 가지의 세포들로 여러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럼 이 중에서 모체로부터 한 개의 세포가 분리되거나 아니면 이 모체가 세포들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몸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생식을 하게 돼. 그러면 이런 모체로부터 분리된 세포 한 개. 이게 다음 자손이 되거나 즉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지. 하나의 생물체가 되는 거. 아니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여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생물체 다음 자손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무성생식은 일어난다. 대체적으로 요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요약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지. 생체세포가 만들어지고 안에 있는 유전 물질들을 막 복제를 한 다음에 가르고 이런 복잡한 유성 생식과는 달리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뭘까? 장점. 자, 일단 우리 유성 생식 아직 제대로 다루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암수의 생식세포의 조합으로 다음 자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가지는 거의 반, 나의 배우자가 가지는 거의 반이 만나서 새로운 자손이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간 이 새로운 자손이 만들어질 때는 그 누구와도 같진 않겠지. 무조건 이전에 존재하던 같은 종의 생물들, 생명체들, 그 개체들과는 다른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겠지. 얘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다르지. 딱 유일한 하나의 개체란 말이야. 근데 무성생식을 하게 되면 몸의 일부이든 모체로부터 분리된 세포 하나이든 어쨌든 이 모체가 가지는 이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이 되겠지. 그냥 내 몸의 일부가 그대로 나온 거니까 나랑 똑같은 애가 복제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면 뭐에 좋을까? 일단은 유전자 구성이 모체랑 자손이랑 동일하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장점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니까 만약에 이 식물의 품종이 굉장히 우수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인데 과일나무인데 과일의 크기가 크고 당도가 좋고 잘 자라고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좋은 품종이면 얘네들을 무성생식시켜서 다음 자손을 만들었을 때 그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되니까 계속해서 좋은 품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좋은 품종들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다른 생체세포랑 결합하는 거 없이 바로 분리가 되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바로 자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절약되지. 속도가 굉장히 빨라. 속도가 빠르니까 신속하고 즉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
과정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에너지나 물질 대사 같은 게 필요가 없어. 생식세포를 만들 필요가 없고 배우자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효율적이고 에너지나 물질 대사가 필요성이 적다. 요거는 따로 옆에다가 필기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 밑에 특징들 이제 뭐 적으라는데 이런 말은 또 여기 없거든 책에. 그래서 혹시 적어주면 더 좋겠지.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뭐 배우자도 불필요하니까 찾는데 시간이 필요 없겠지. 자, 근데 또 이것을 단점으로 생각하면 또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 우리 생태계 옛날에 이제 중1 때 배웠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생태계 때 뭐 종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다뤘거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하나의 뭐 어머니 모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손도 다 똑같이 생겼잖아.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럼 이 종은 어때? 모두가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이 이 A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여기에 뭐 결함이 생겼다. 이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되겠고 잘 살다가 뭐 전염병 같은 게 퍼졌어. 근데 이 전염병이 이 결함이 있는 부분에 딱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전염병에 걸려서 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얘도 죽고 얘도 죽고 다 죽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같은 종 안에서 유전자가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생물 다양성 얘기할 수 있겠지. 생물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뭐 유전적 다양성이나 뭐 종다양성도 낮아지는 방향으로 생식들이 일어나겠지. 자손을 만들겠지. 그래,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도 이런 환경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기후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다들 똑같은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사라져서 멸종하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좀 다르게 생겼다. 이런 다양성이 조금 있으면 얘는 죽어도 얘들은 또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래서 생물적 다양성 측면에서 안 좋다. 여기 하나 더 적어주면 환경 변화에 적응이 느리다.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거야. 다 멸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게 무성생식의 특징들, 장점이랑 단점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기 합해서 이 파트만 한번 봐주면 무성생식의 특징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무성생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4가지를 다루게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분열법. 자, 분열법은 일단 뭐냐면 개체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개체가 있어.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분열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나의 유전자를 확대해서 다시 그려볼게. 내 유전자가 여기 있잖아. 자, 그러면 유전자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즉 DNA나 뭐 RNA, 즉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하는 거지. 복제를 한 뒤에 그러면은 이 하나의 세포에는 원래 유전 물질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생겼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나누는 거야. 그럼 세포가 2개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 유지. 자, 근데 우리 세포 배웠겠지만, 세포에서 기억하겠지만 다양한 세포 속인간들도 여기 많았거든. 뭐 골지체, 소포체, 뭐 미토콘드리아, 식물이라면 엽록체 이런 것도 있고 세포 속인간들 많잖아. 일단은 DNA 유전 물질만 복제를 하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기관들을 이렇게 싹 싸서 원래의 모체에 붙어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 하나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이제 여기 있는 유전 물질들을 이용해서 세포 소기관도 합성하고 필요한 물질들을 뭐 단백질 같은 거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세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냥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다른 개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지. 요거를 가지고 분열법이라고 해. 여기 밑줄 한번 쳐보면 한 개체가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새로운 개체가 되는 생식 방법. 주로 단세포 생물에서 일어난다. 방금 아까 그렸다시피 이런 다세포 생물에서 하기보다는 여기 한 부분에서 세포 하나가 생물 하나가 되는 경우에서 개체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분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책에서 그냥 분열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두 개로만 나누어서 분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개의 세포가 여러 번의 분열을 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한 번 생식할 때 다수의 개체를 다 자손을 만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을 합쳐서 우리가 분열법이라고 책에는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분열법에는 이분법과 다분법이 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몸의 크기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세포로 분열하여 각각 새로운 개체로 자란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서 세균들이 이 분열법을 택해요. 그럼 굉장히 빨리 일어나겠지. 있으면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곱으로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생식할 수 있다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 밑줄 한번 쳐주고 주변 환경이 좋으면 분열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균들마다 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좋으면 빨리 한다 그런 얘기야. 옆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한번 봐주고 자, 여기 보면 이분법은 무성생식 방법이다. 세균류나 원생동물과 같은 하등생물에서 볼 수 있다. 두 개의 개체로 증식을 하며 가로로 갈라지기도 하지만 세로로 갈라지는 종분열도 하기도 한다. 이분법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보통의 우리 단세포 생물들 대부분 이분법을 택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다분법도 존재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분열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세포를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또 떼어내서 다음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다음에 개체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출합법이라는 두 번째를 다루게 될 텐데 출합법. 뭔가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튀어나와서 돌출되어서 뭐 새로운 것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출합법이라는 거는 여기 살짝 그림을 보게 되면 히드라 같은 경우인데 나와 있는 이 나의 몸의 일부분이 바로 다음에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야. 이게 몸의 일부가 돌출되어서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자란 뒤에 얘가 떨어지면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지. 이게 출합법. 굉장히 좀 신기하죠. 그래서 몸의 일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그게 새롭게 자라난다라는 게 출합법. 자, 그럼 보면은 일단은 그럼 이런 게 일어나려면 모든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어떤 그 개체의 특정 부위에서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무성생식이니까 내 몸의 일부분이 돌출돼서 나랑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유전자도 똑같겠지. 자, 이 새로운 개체는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대로 남아서 콜로니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거는 그냥 붙어서 뭔가 군집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드라나 효모 우리 뭐 옛날에 배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혹이 나서 이게 자라면서 커지고 또 혹이 나서 혹이 떨어져서 커지고. 그래서 효모 이제 사진 한번 찾아보면 효모들이 막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중간에 볼록한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사진에 나오게 되거든. 이게 다 이제 출합법 하려고 하는 거지. 출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몸 일부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 거지. 여기 보면은 뭐 히드라는 암수 한 몸이다. 암수 한 몸 자웅동체이다.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유성생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혼자서도 뭐 충분히 생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으면 그냥 내 몸통을 일부를 더 길게 만들어서 이거를 떨어뜨려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
그러면은 훨씬 이제 뭐 생식세포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몸의 일부만 성장시켜서 다른 개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에너지도 절약되고 좋겠지. 그래서 보통 재생력이 좋은 애들이 이런 방식으로 번식을 합니다. 여기도 효모 얘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주고, 뭐 효모를 닮은 잘기 돌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돌기는 자라서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만큼 자라게 되면, 즉 뭐 모체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되면 떨어져서 하나의 개체로 살아간다. 참고로 우리 말미잘도 여기서 말미잘도 출하법 진행하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히드라, 효모, 말미잘 대표 예를 옆에 적어 놓으면 좀 공부하기 더 편하겠지. 자, 그 다음에는 포자법. 자, 일단은 포자라는 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고사리 뒤에 붙어있는 막 까만 색깔 점 같은 거 보이지? 요게 포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포자가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일단 포자는 생식세포야. 생식세포.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유전체를 확산시키는 단세포 단위체. 이게 이제 정확한 뭐 정의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또 때는 안 와닿는단 말이야. 조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식물에서 씨 있죠? 씨를 가지고 종자라고 하거든. 이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다. 즉 이게 뿌려지면, 그게 우리 씨가 뿌려지면은 씨에서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해서 새로운 식물 개체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제 포자는 곰팡이나 버섯들 같은 것도 이 포자로서 번식을 하는 거지. 이거는 또 종자랑 비슷한 역할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예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포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뿌린 뒤에, 씨처럼 뿌린 뒤에 자라게 하는구나 생각해주면 돼. 자, 일단 포자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생식세포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우리 유성생식에서는 생식세포가 암의 생식세포 그리고 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내잖아. 근데 이 포자 방식, 포자법에서는 그냥 하나의 생식세포가 그게 자라서 환경이 잘 맞아지고 잘 자라면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 하나의 자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몸의 일부에서 포자를 막 많이 만들어. 생식세포를 만들듯이. 그리고 그거를 뿌리면 그게 바로 싹이 터서 새로운 개체로 자라는 거야. 아마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겠어요. 원래는 이제 짝짓기든 뭐 꽃가루들이 만나든 해서 이런 씨가 많이 만들어지고 씨가 뿌려지는데,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나 혼자 스스로 포자를 만들어서 포자를 뿌리면 새로운 개체로 자란다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 우리가 배운 분열법이나 출하법과 같은 출하법이랑 다른 점은, 이제 앞에 있는 출하법이나 분열법은 그 자리에서 자손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내잖아. 근데 포자는 한 번에 포자를 많이 만들어서 싹 뿌리기 때문에 좀 더 멀리까지 퍼질 수가 있겠지, 공간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좀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고, 대신에 또 포자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뭐 앞에 있는 분열법보다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이 포자라는 것은 그래서 잘 퍼지려면 일단은 가벼워야겠지. 씨는 조금 무거운 편이야. 근데 포자는 씨보다는 훨씬 더 작고 가벼워서 멀리까지 퍼질 수가 있어. 그래서 버섯의 포자 같은 거 우리 이제 버섯, 신선한 버섯 사면 좀 볼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뭔가 연기처럼, 먼지처럼 딱 퍼져. 너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버섯이나 곰팡이나 이제 식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사리가 포자법을 통해서 생식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파래, 미역, 김, 다시마. 얘네들은 우리 다 공부했겠지만 식물이 아니지. 얘들은 조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끼류, 고사리와 같은 양치 식물들이 포자법을 한다. 꽃이 피지 않은 식물에서 볼 수 있다. 보통 꽃이 생기면 꽃가루가 있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씨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꽃 같은 것이 없어. 생식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포자만 만들어서 계속 번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세포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냥 요것은 보통 환경이 건조한 곳에서 아니면 좀 따뜻해요 보통. 그런 곳에서 보자법을 많이 이제 시행을 하는 거지 우리 생물들이.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자 요거 한번 봐주면 좋은데 작고 가벼워서 멀리 퍼질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얘는 우리 씨도 그래. 우리 씨도 보면 되게 단단하거든. 그리고 씨는 보통 이제 생물들, 동물의 몸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물이랑 같이 배출이 되어서 씨를 퍼뜨리죠. 그것처럼 우리 포자도 굉장히 세포벽이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어. 견디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그 포자가 다시 개체가 돼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필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자법에 포자법을 진행하는 생물들 다 봐주면 좋겠지. 조류, 익이류,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곰팡이, 버섯. 요것들이 이제 균류에 들어가지. 이 정도 이제 우리가 포자법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생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영양생식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제 식물에서 이제 배운 친구들 기억을 해보면, 식물에서 꽃은 생식기관이고, 줄기 영양기관이고, 뿌리도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다 나눠졌지. 그래서 영양생식이라는 것은 생식기관 없이 영양기관들의 일부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이야. 주로 이제 식물들이 하게 되고 동물보다는. 왜냐면은 동물들은 영양기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영양생식에 지금 보면 나무의 일부분을 잘라서 가지를 다시 접붙이면 여기에서 영양을 받아서 더 길어질 수가 있어. 뭔가 이어붙이기 같은 것들이야. 아니면 줄기를 이렇게 꺾어주면 그 줄기에서 새로운 이파리가 나거나, 아니면 난초가 하나의 포기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갈래 나눠서 다시 심으면 각각이 하나의 개체로 자라거나, 요런 것들, 휘무지 이런 것들은 나무가지를 이렇게 구부려서 다시 땅에다가 넣어주면 이 줄기에서 뿌리가 다시 자라요. 그 줄기는 위로 자라서 이렇게 싹을 틔울 수도 있어. 요게 영양생식이야. 그래서 영양생식이 좋은 거는 뭘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얘의 씨를 뿌려서 처음부터 뿌리가 요만한 것부터 나서 싹을 피우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잘 커 있는 영양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생식을 하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지. 씨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빠르겠지.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어. 여기 있으니까 별표 한번 쳐놓고 있는 거는 따로 적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통 식물에서 많이 쓰이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런 거를 행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고 더 많이 키우고 싶은 식물이 있는데 얘가 너무 맛있는 딸기를 만들고 너무 달달하고 너무 크고 아주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줄기를 그냥 이용을 해서 그의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바로 영양생식을 시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다시 자라니까 이런 품종들을 유지하기가 좋겠지. 그래서 모체의 우수한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요거는 이제 영양생식 같은 것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 무성생식의 장점을 얘가 그대로 장점으로 가지고 온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꺾꽂이, 휘무지, 접붙이기 같은 얘들도 한번 밑줄 쳐주고 봐줍시다. 그래서 뒤에 와서 보면 땅속 줄기가 나와서 번식하기도 한다라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감자 이렇게 사서 보면 혹시 아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감자 이렇게 싹이 저절로 나거든? 이게 바로 영양생식 중에 하나야. 감자는 줄기일까 뿌리일까? 얘는 줄기야. 그럼 이 줄기에서 지금 싹이 이렇게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대로 심으면 그냥 새로운 또 감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감자는 줄기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줄기 일부에 의해서 새로운 또 감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대나무
대나무도 이런 방식으로 땅속에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여기 옆에서 또 다른 대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도 있어. 이 줄기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딸기, 양딸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딸기가 이렇게 자라면은 요 줄기가 긴 게 있어요. 그럼 이런 딸기를 떼버리고 나머지 줄기를 꺾어서 이렇게 구부려서 땅속에 이렇게 넣어주잖아.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딸기가 이렇게 자랄 수 있어. 그래서 줄기로 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땅속 줄기가 번식한다라고 하는 건 땅속에 있는 줄기들이 계속해서 안에서 번식한다는 얘기야. 그럼 감자도 원래는 이 땅속에 있을 때는 원래 감자 하나가 생겼다가 옆에 감자가 또 생기고 이들 다 이어지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땅속 줄기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기면줄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내가 방금 말했던 딸기 얘들은 줄기가 좀 땅에 붙어서 자라. 그럼 붙어서 자라다가 땅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얘들이 원래는 줄기였는데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뿌리를 내려. 뿌리 내리면 위에 줄기가 더 올라와서 싹을 피고. 이런 식으로 줄기에서 새로운 개체가 다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뭐 비늘줄기. 우리 양파든 보면 좀 까는 형식으로 줄기가 생겼잖아. 그래서 비늘줄기라고 부르는 거. 이런 식으로 뭐 고구마, 달리아, 뭐 참나리마 등 굉장히 지금 영양생식 하는 애들이 많지. 여기도 한 번씩 다 읽어봐주면 되고, 대표적인 얘들만 조금 외워주면 이렇게 막 세세한 얘들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암기하지 않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고, 이게 뭔지 이해를 먼저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그래서 영양생식의 이점이라고 하면 이쪽 적을게요. 모체와 똑같은 유전형질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생식이. 씨부터 시작하지 않고 줄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품질이 좋다. 좋은 품질 유지가 되겠고, 결실이 빠르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줄기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니까 꽃이 더 빨리 피겠지. 저항력도 강해지고, 고구마, 딸기 같은 건 처음에 그 줄기랑 뿌리를 만들기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씨가 생기기가 어려워. 특히 딸기는 겉에 씨 엄청 조금 있고 고구마도 씨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미 나와 만들어져 있는 생물을 가지고 다른 생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번식하기가 쉽겠지. 굳이 씨가 없어도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양생식을 하는 애들이 뭐 애들이 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씨가 있는데도 이런 영양생식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줄기에서 뿌리가 나고 싹을 틔운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가 났어. 산사태가 나면 우리 나무의 줄기들이 다 흙에 이렇게 갇혀 있겠지. 그러면 흙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줄기는 다시 뿌리를 내려서 다시 싹을 틔워서 산사태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식물들은 동물처럼 도망을 가거나 운동성을 가져서 운동성을 가져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가지는 뭐 하나의 생존 수단, 조금 더 추가된 생존 수단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개체 형성 능력이 조금 더 동물보다는 크다. 그 방면에서 봐주면 돼. 자, 그 다음 유성생식은 아까 좀 설명하긴 했지만 암수라는 두 가지 성별이 있고 이 성별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에 자손을 남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암수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새로운 자손의 첫 번째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고 세포들이 분열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개체로 발생이 일어나거든. 이 과정에서 맨 처음에 생식세포가 만난다. 이 얘기가 다른 유전자들이 재조합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의 개체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다 똑같진 않아. 만들 때마다 다 다르고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안에 유전자 구성이 다 다른 생식세포거든.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또 배우자의 다양한 생식세포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재조합이 일어나고 이 재조합이 일어났을 때 유전자가 다양해질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유성생식 하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하는 방법은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다 배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성이 있으면 정자, 운동성이 없으면 난자라고 하고 난자들이 조금 더 정자들보다는 크기가 크다.
난자를 생산하는 개체를 암컷, 정자를 생산하는 개체를 수컷이라 한다. 자, 유성생식은 그러면 아까 무성생식이랑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 그리고 보통은 유성생식을 하는 개체들은 이 생식이라는 게 가능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요해. 개체들이 보통 성장 과정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번식 속도가 느리겠어요. 생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한번 생식하게 되면 더 다양한 유전자 형질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겠지.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환경 변화에 아니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을 좀 더 잘한다는 특징이 있겠지. 아까 무성생식하는 애들보다는 뭐 지렁이 잠자리 때 생식하는 거기 나와 있고, 지렁이는 암수 한 몸으로서 자웅동체야. 지렁이 말고도 누가 있냐면 달팽이가 또 암수 한 몸이라서 자웅동체거든. 뒤에 잠깐 가볼게. 달팽이 먼저 얘기해주면 달팽이 얘기가 좀 재밌긴 한데, 달팽이는 자웅동체야. 자웅동체 애들은 보통 개체 몸 하나에 이제 암수랑 암컷과 수컷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아무나 두 개체가 만나게 되면 서로가 랜덤하게 암컷이 되거나 수컷이 되거나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생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 보면 뭐 돼지 자손의 형질 다양성,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유전자들의 재조합으로 만들어져서 형질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같은 엄마, 아빠, 뭐 같은 암컷, 수컷끼리 만나서 새끼들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다들 털색도 다르고 뭐 크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과 같은 얘기.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유성생식은 여기 중요하니까 별표 한번 쳐놓고, 유전자가 매 세대마다 뒤섞임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면 뭐가 좋을까?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이 좋고, 그러면은 그 종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큰 거지. 종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100가지의 다양한 형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났어. 그럼 50 정도만 살아남았어. 그렇다면 그게 계속 반복되어서 뭐 3개만 살아남았다 라고 하게 되면 100개의 다양한 것 중에서 딱 정해진 하나의 성질을 가진 3개의 개체만 살아남았다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진화의 가능성이 있다. 원래 진화라는 게 환경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가 선택되어서 그 유전자를 그 유전자의 풀이 점점 좁아지는 게 사실은 진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 다음 어떤 동물들은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 환경이 좀 좋을 때는 무성생식으로 하다가 환경이 좀 살기 안 좋다 하게 되면 유전자를 다양히 가지는 것이 살아남기 좋으니까 유성생식을 통해서 다시 번식을 해서 이렇게 환경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표는 계속해서 요거 강의 내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머리 들어왔을 거고, 한번 별표 쳐서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식들, 특히나 유성생식의 무성생식과 차이점, 그 다음에 무성생식의 종류들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고, 유성생식은 뒤에 가서도 계속 배우게 될 텐데 무성생식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세하게 막 깊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장점, 단점, 뭐 특징들, 종류들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